광활한 우주로 안내해 주실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필요할 때만 가끔씩 천문학자가 되는 간헐적 천문학자 이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전한 우주 활동을 꿈꾸며 우주 위험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우주과학자 한국천문연구원 최은정입니다. 지난 7월이었죠. 미국의 한 민간 기업이 세계 최초로 민간 우주여행을 성공시키면서 우주여행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아니, 저도 보면서 와, 나도 그럼 언젠가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두 분은 특히나 보시면서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 우주여행 하는 걸 보면서 이제야 21세기가 될 것 같다. 네. 그 예전에 이제 뭐 80년대, 90년대 때 21세기를 상상하면 우주여행 정도는 뭐 쉽게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상상을 그렇죠. 했었는데 실제로 많이 그렇지 못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서야 우주여행을 하게 된 걸 보면서 아, 이제 정말 21세기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상징적인 사건이다. 네. 저도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이 실제로 발사해서 이제 우주여행을 하는 그 11분을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상상이 정말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고 정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1961년 4월에 유리 가가린이 처음으로 유인 우주 비행을 성공을 했었는데 그로부터 60년이 된 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우주 여행의 시대가 온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한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그 버진 갤렉틱이 본격적으로 우주 관광을 표방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예, 거기에서 현재 책정하고 있는 비용이 대략 25만 달러 정도. 25만 달러. 한 3억 원 정도, 3억 원 정도 됩니다. 3억 원요? 네. 저 못 갈 것 같은데. 3억 원. 그 뭐 한 번 갔다 오는 네, 비행 시간은 대략 90분. 90분. 네, 네, 3억 원 정도로 90분에 측정이 되어 3억을 있고요. 태운다. 그런데도 지금 뭐 아주 그 600명 정도가 네. 예약이 되어 있다고 굉장히 합니다. 줄 서 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은 언제쯤이나 가볼 수 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0년 정도 지나면 대략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지는 않을까. 네, 뭐 그래도 3천만 원 정도지만 네. 그럼 저는 10년, 20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그때쯤이면 비행기 값 정도로도 가능하죠. 아, 20년 후면. 그 정도면 갈만하겠네. 네. 그러니까요. 창현 씨는 또 어리니까 더 기다려 보는 거예요. 전 30년 기다리겠습니다. 버스비 될 때까지. 사실 3천만 원이면 세계 일주 한번 할 만한 정도의 예산일 것 같거든요. 그럼 세계 일주 한번 하는 거 대신에 우주 여행을 한다?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2001년에는 데니스 티토라는 이제 정말 세계 부호가 자비로 한 300억 원 정도 되는 비용을 들여서 국제 우주 정거장에 다녀왔는데 사실 그때를 민간 우주 여행의 시초라고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일주일 정도 우주 정거장에 머물렀다 오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훈련받지 않은 민간인들이 그다음 우주복도 아니고 뭔가 굉장히 가벼운 복장으로 다녀올 수 그래요? 있다는 게 그게 굉장히 놀라운 발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주여행에 대한 좀 궁금한 점을 해결하는 네. 박창현의 알쏭달쏭 호기심 보따리 오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만약에 저희가 우주여행 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뭔가 여행지를 갔을 때처럼 막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 우주 안에 있을 수 있는 시간. 네, 우리가 우주를 갔을 때 거기서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3대 1로. 뭔가 네. 연료도 그렇고 네, 저도 산소나 공기도 네. 그렇고 뭔가가 제약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간단한 우주 여행이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블루 오리진이라든지 버진 갤렉틱이 한 형태의 우주 여행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궤도로 올라가는 정도의 여행이 된다면 시간이 훨씬 더 자유롭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궤도로 여행을 하거든요.
예, 그 경우에는 궤도의 사흘 정도를 머무르게 됩니다. 예, 그런 여행도 가능하고 더 멀리 가면 네, 더 멀리 가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한 이제 길이에 우주여행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가기 전에 시간을 정해놓고 가겠죠. 네, 네. 하지만 딱 얼마만큼 이상은 불가능하다 이런 정도의 시간은 제한은 없다는 뜻에서 아, 예, X를 들어 먹을 것만 챙겨가면 그렇죠. 실제로 이제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는 네, 뭐 몇백 일 머무르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우주 여행은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좀 창밖에 구경하다가 뭐 돌아오는 그런 정도인가요?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그 100km 정도 올라갔다가 그냥 떨어지는 예, 그런 정도의 우주여행이었고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궤도를 아주 많이 돌게 되죠. 그러니까 그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여행이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서 체류할 수 있는 시간, 여행 가능 시간이 달라진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주여행을 하면 칼 세이건이 말한 창백한 푸른 점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네, 만장일치로 만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꽤 멀리 가야 될 것 같고 방금 들어본 우주여행 하게 되는 건다면 지구가 그렇게 작게 보일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칼세이건의 책 이름이기도 하지만 보이저 1호가 태양계 거의 끝에 있는 해왕성까지 가서 해왕성 궤도에서 지구 쪽을 바라보면서 찍었던 사진에 거기에 이제 지구가 한 점으로 표현이 된 것을 보고 이런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제목이 붙여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먼 거리, 그러니까 태양에서 해왕성까지의 거리니까요. 지구로부터 굉장히 떨어진 거리에서 지구 쪽을 바라봐야지 그렇게 보일 것 같고요. 우주 여행을 하는 순간에는 아직도 지구에 붙어 있는 상태로 돌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비행기를 탄 것보다 좀 더 높이 올라간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미 우리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우주인들이 활동하는 것들이 실시간 중계하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간접 체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국제 우주 정거장 정도 궤도가 대략 500km 정도, 400에서 네. 500km 정도인데 그 정도 높이에서는 지구 전체가 한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예, 지구의 그 지름이 12,000km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훨씬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요.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가장 멀리 간 경우가 달까지 간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달에서 지구를 보면 우리가 지구에서 달을 보는 것보다 크게 보이겠죠. 그렇죠. 예, 지구가 더 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점으로 보이진 않을 겁니다. 네. 오늘 궁금증을 좀 해결해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이런 영화 속이나 드라마 속의 우주여행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언젠가는 영화 속에서만 상상하던 그런 인터스텔라 같은 우주여행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의 알쏭달쏭 호기심 보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전 세계가 온 나라가 우주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걸까요? 그만큼 전도 유망한 산업이기 때문이겠죠? 네, 결국에는 돈이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왜 우리 진주운석 떨어졌을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 2014년 3월에 진주운석이라 해서 운석이 진주 지역에 이제 떨어져서 붙여진 이름이 진주운석인데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 운석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걸 알고 많은 사람들이 진주 지역으로 달려갔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어쨌든 뭔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이익이 발생하는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몰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뭔가 미래 산업 먹거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좋아질까요?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최첨단의 기술들이 모두 적용이 되는 게 우주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산업의 목적이라고 하면 사실은 아직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그 달에 간다든지 또 뭐 소행성에 간다든지 거기에서 뭔가 뭐 자원을 캐온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아직 그런 정도의 높은 수준에 가 있지는 못하고요. 하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 그와 동시에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기술들이 중요합니다. 예, 우주 여행이나 우주 산업은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고
예전에 그 항해 시대에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그렇죠. 세계를 지배한 것처럼 네. 앞으로는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우주 관련 예산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우주를 좀 선점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우주를 좀 선점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아무래도 어떤 산업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앞서가는 기업들이 반드시 생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그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게 되고 그 다음 후발주자들이 진입하는데 굉장히 큰 장벽을 이루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우주는 아직까지는 우주에는 주인이 없다고 하거든요. 네. 우주는 현재는 누구나 나갈 수 있고 여러분들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우주 개발을 하고는 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그 우주 개발을 하려면 굉장히 최첨단의 기술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니까 또 아무나 접근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먼저 선점하는 기업들이 차지하게 되면 그 다음에 진입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또 우주가 어떤 주인이 없다 보니까 먼저 올라간 인공위성들이 차지하는 영역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그 영역은 사실 다른 나라 위성이 위험을 감수하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피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죠. 사람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곳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에도 영역에는 인류가 가고 싶어하는, 빨리 선점하고 싶어하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들이 이미 굉장히 많은 민간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주 개척 시대군요. 네, 그렇죠. 아니 그렇게 민간 기업들까지 다 뛰어들어서 경쟁을 하면 그런 어떤 우주 영토 분쟁처럼 이렇게 될 위험도 있을 뿐더러 이렇게 정말 많은 인공위성을 띄우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이제 많이 우려하는 거는 아무래도 많은 인공위성들이 무분별하게 차지를 하다 보니까 그 위성들이 남겨진 임무를 다하고 나서 남겨진 우주 쓰레기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그 부분에 이제 세계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는 이런 우주 쓰레기만을 처리하기 위한 직업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그 스타트업에서 우주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연구하는 스타트업도 있고요. 예,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 우주 산업은 좀 더 장기적이고 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제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은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나라가 됐지만 워낙 빠른 속도로 따라잡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대비는 미리 좀 못한 게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가 생길 정도면 네.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지금 그게 다 돈이 되니까. 아니 그러면 이런 우주 쓰레기가 실제로 지구 대기권에 떨어져서 만약에 정말 불상사를 일으킨다면 그 파괴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 크기의 물체가 지구 대기권에 어느 정도 속도로 진입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또 인구 밀집 지역에 떨어지느냐 아니면은 바다라든지 사막에 떨어지느냐에 또 따라 차이가 날 텐데요. 2018년 4월에 그 중국 우주정거장天宫 1호가 실제로 지구 대기권으로 떨어졌거든요. 그 우주정거장天宫 1호의 무게가 8.2톤 정도 됐어요. 근데 보통 한 10에서 40% 정도가 지상에 남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10%만 남아도 거의 800kg 넘는 잔해들이 남는 거니까 꽤 위험한 순간이었죠. 다행히 남태평양으로 잘 떨어져서 아무도 다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 파괴력은 어떻게 보면은 제2의 피해를 좀 많이 일으킬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맞아서 생기는 피해보다는요. 그 떨어졌을 때 뭐 충격이라든지 혹은 그 물체 안에 하이드라진이나 아니면 핵 연료를 탑재했던 위성들 이런 위성들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 2차 피해가 훨씬 더 크죠. 핵폭탄 하나 맞은 그러네요. 셈이 되는 거죠. 아이고. 이러한 일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코스모스 954라는 위성이 실제로 1978년에 캐나다에 떨어졌었는데 그때 방사능 오염을 시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지구를 위협하는 게 쓰레기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더 예의주시하고 걱정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숨겨진 뒷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보는 이정원의 잡학사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두려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사진 하나 보내드릴게요. 제가 우주로 사진을 띄워보겠습니다.
우주에서 와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네, 같네요. 무중력 상태를 지나고 네. 오느라. 야, 이 사진이 처참한데요. 이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면적이 서울의 3배쯤 되는 면적이라고 해요. 나무들이 다 쓰러져 있고 그냥 초토화된 거예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뭐 사람이 장풍으로 샥 밀었을 리는 없고 장풍. 이 정도 사이즈면은 소행성이 충돌하지 않았을까. 소행성이 그냥 진짜로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진짜 큰일 나거든요. 안 되네요. 네. 네, 진짜 큰일 나고요. 네, 운석이 떨어진 건데요. 1908년 시베리아 상공에서 50m쯤 되는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서울 3배 면적이 초토화됐다고 해요. 50m쯤 되는 게 떨어졌나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 폭탄의 몇천 배, 수천 배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약간 조금 바로잡으면요. 네. 소행성이 이제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그 진입하는 속도가 보통 한 초속 20에서 30km 정도 되거든요. 초속 20km. 네. 그래서 크기가 한 10m급만 돼도 굉장한 돼도. 큰 파괴력을 일으키는데요. 이제 소행성이 진입을 하는 거고요. 얘가 떨어져서 발견됐을 때 저희가 운석이라고 불러요. 네네. 그래서 운석이 이제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은 그냥 다 이렇게 통용해서 같이 많이 쓰기는 하는데 근데 정확하게는 유성이라든지 소행성이 대기권에 진입하고 발견이 됐을 때 이걸 이제 운석이라고 표현을 하죠. 소행성이 떨어졌고 우리가 그걸 주우면 운석이다. 네, 맞습니다. 좀 어렵네요. 이건 집에 가져가야 되는 거. 땅에 네. 떨어져야지 운석입니다. 네네. 요거는 소중한 거. 네네. 2013년에 러시아에서 또 운석이 폭발했다고 해요. 이때 폭발한 운석의 지름이 20m인데 이게 공중에서 폭발한 것만으로도 원자폭탄의 수십 배 해당하는 파괴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7,200여 채의 건물이 파손됐고 1,0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꾸 왜 러시아 쪽에만 떨어지죠? 땅이 그러게요. 땅이 워낙 넓어가지고. 땅이 넓어서 그렇습니다. 소치 올림픽에서 그 메달에 운석을 이렇게 그때 떨어졌던 운석에 그 자잘한 운석들을 메달에 이렇게 박아줬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아, 러시아가 운석 부자군요. 운석 부자죠. 네. 지난번에 우리 공룡 멸종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공룡이 멸종한 그 이후로 운석 충동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떨어졌던 소행성은 지름이 10km였을 거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럼 방금 얘기한 거랑 비교를 해보면 멸종할 만하죠. 그러니까. 네. 야, 지구가 안 쪼개진 게 신기한데요. 그렇죠. 야, 이렇게 위험한 소행성들이 과연 몇 개나 지구를 위협하고 있을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150m 이상이 2,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150m 이하는 아예 관측이 어려워서 통계도 안 잡힌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행성 충돌을 미리 이제 알고 예방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런 일들을 또 두 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잡학사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네가 떨어지고 있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평소에 잘 감시를 해야 될 것 맞아요. 같거든요. 그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이제 우주를 감시하는 네트워크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자연우주 물체라고 하는 아까 그런 소행성과 같은 거는 이제 망원경으로 이제 계속 상시 관측을 해서 크기가 큰 이제 킬로미터급 이상 되는 것들은 거의 90% 이상 발견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그 전에 얘기했었던 이제 우주 쓰레기나 인공우주 물체에 대한 감시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이렇게 훌륭하신 또 일들을 하고 있고 지구 방위도 있는데 저는 막상 오늘 집에 가서 잠잘 때 막 운석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불행한 꿈을 꿀 것 같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감시하고 계시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주물체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아까 우리 인공위성이나 우주 쓰레기를 인공 우주물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자연 우주물체는 아까 소행성, 유성체 이런 것들을 자연적으로 태양계 내에서 생성된 것들을 자연 우주물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우주물체들이 결국에는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게 우주 감시의 핵심이에요. 근데 감시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측을 해야 돼요. 관측을 하게 되면 어떤 망원경이든 레이더든 어떤 관측 장비를 통해서 관측을 하게 되고요. 이 관측을 한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가 관측이 된 걸 다음에 다시 추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적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추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얘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알아내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식별하는 과정을 거쳐요. 식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우주물체였는지 아니면은 새롭게 발견된 우주물체인지 또는 UFO인지까지도 알아내는 거죠. 이 과정을 저희는 우주 감시하는 과정이라고 하고요. 이 우주 감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주 상황 인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에 뭐냐면요. 우리 지구가 있으면 지구 주변 이제 고도가 한 200에서 2000km를 우린 저궤도라고 하는데요. 저궤도 영역에서 인공위성들이 이제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발사체가 이렇게 발사를 시켜서 인공위성이 날아가고 있는데 이 인공위성들이 지상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이거를 추락하는 거고 또 인공위성들끼리 충돌하는 위험도 있어요. 부딪히는 위험. 그럼 얘네들은 충돌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 궤도에서는 한 초속 7에서 8km 정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두 물체가 충돌을 하게 되면 거의 전파된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파편들이 생기는데 그걸 우리는 우주 쓰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상에서 망원경으로 이렇게 다 감시를 하죠. 망원경은 사실 눈으로 보는 거랑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 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 망원경으로 인공위성이나 또는 아까 소행성은 모양을 어떻게 특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소행성과 같은 것도 굉장히 높은 고도에 있고 정지궤도 인공위성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얘네를 보려고 하면은 소행성도 마찬가지죠. 망원경을 밤에만 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것도 날씨가 좋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대체할 수 있는 것 또 하나 뭐냐면 레이더 시스템이에요. 이 레이더는 장점은 날씨의 구애를 받지 않고요. 시간에도 구애를 받지 않아요. 낮과 밤에 관계없이 관측을 할 수 있어서 실제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여기에 인공위성에 레이저를 쏘고요. 우리가 레이저 포인터 쏘듯이 쏘면 거기에서 이제 레이저 신호를 다시 반사되는 걸 확인을 해서 추적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감시로 쓰이게 됩니다. 이런 감시 장비들을 활용을 해서 인공위성이든 자연우주 물체든 어디를 지나가는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디를 또 지나갈지를 예측해내는 일들이 바로 우주 감시고요. 이런 일들을 우리나라도 하고 있고 전 세계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는 딱 한 나라뿐이에요. 어디일까요? 어딜까요? 미국 아니에요? 아무래도 미국이고요. 미국은 전 세계에 30개의 이런 관측 시스템들을 구축을 해놔서 거의 전방위적인 전 지구적인 감시 체계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정보를 일부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대신에 굉장히 정밀한 정보는 아니고요. 그냥 공개할 수준의 낮은 정밀도의 정보들을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쓰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나라도 2010년부터 이 광학 망원경을 만들었고요. 우리나라도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몽골, 모로코, 이스라엘,
미국, 우리나라 이렇게 전 세계 5개국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5개 망원경으로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일부의 우리나라의 인공위성이라든지 또는 위협이 되는 인공위성들을 쫓고 있고요. 또 소행성들도 관측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시작이 돼서 물론 다른 앞서간 선진국들이 이런 감시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지만 그래도 우리도 독자적으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죠.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앞서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주 개발을 했던 시기가 1957년부터잖아요. 실제로 우주 감시가 시작된 거는 그거보다 더 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감시를 하는 능력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공위성을 먼저 개발하다 보니까 이 우주 감시에 대한 개발은 좀 많이 뒤처진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도 쫓아가려고 이제 조금 더 앞서가려고 준비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많은 위험 물체들 감시 잘 하고 있는 거겠네요. 네. 감시 장비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미국에서부터 오는 정보가 없이는 관측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아, 네? 네. 우리나라 망원경 생겼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망원경인데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 네트워크라고 하는 우리가 영어로 하면 아울렛이라고 부르거든요. 아울이 영어로 부엉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밤에 잘 본다라는 뜻으로 아울렛을 좋다. 설치를 했는데 이 아울렛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미국에서 데이터가 그 기본 정보가 오면 그걸 통해서 추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적만 가능한 상태라 아예 모르는 물체를 미지의 위성을 또는 미지의 소행성을 찾는 거는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태고요. 불가능한 상태고 지금 미국에 굉장히 정보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죠. 네, 이걸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미국의 관측 정보 없이도 독자적으로 뭔가 찾으려면은 뭐 어떤 게 필요한가요? 맞아. 정말 제가 네. 듣고 싶었던 질문인데요. 이제 광학의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까 레이더 시스템을 얘기했잖아요. 네. 레이더는 미지 물체를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저궤도에서의 작은 물체들은 우리가 그 미국의 정보도 없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레이더를 갖추는 것이 우주 감시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레이더를 바로 설치하지는 못했고요. 앞으로 이제 개발을 해 나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 아까 저 식별 말씀하시면서 UFO인지도 식별해내고 라고 맞아요.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네. 근데 이 UFO에 대한 관심은 예전부터 그렇죠. 계속 있어 왔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많이 가지는 주제거든요. 그럼 정말 UFO 그리고 나아가서 우주 어딘가에 외계 생명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칼 세이건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우리가 혼자 있다면 엄청난 공간의 낭비다. 여기다. 네. 왜냐하면 우리 은하에 태양과 같은 별이 최소 1000억 개가 있거든요. 1000억. 1000억. 이게 그 천문학적인 숫자는 잘 감이 없잖아요. 네. 그 1000억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큰 수인지 잘 모르는데 1초에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이 속도로 1000억까지 세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건 네. 저도 1000억 초. 계산을 해보면 나오는 1000억 초. 네. 계산이 안 돼. 몇 억년 걸리겠네요. 천억초로 네, 60으로 천억. 나눠줄 수 있죠. 네, 그렇게 하면은 3,200년이 걸립니다. 네. 와. 그래서 우리가, 3,200년. 우리가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을 하나, 둘 이렇게 세는 데만도 3,200년이 걸리거든요. 네. 그 정도로 많은 별이 있고 또 우주에는 그런 은하가 또 최소 1000억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를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과학자들이 행성들을 찾고 있습니다. 다른 별에 있는 행성들을 찾고 있는데 지금 대략 4,000개 정도의 외계 행성이라고 하는데 찾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찾은 별의 대상을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그 별들 중에 한 절반 혹은 4분의 1 정도는 행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막상 찾고 보니까 훨씬 더 많더라.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적어도 별 하나의 행성 하나 정도는 예를 들어서 태양만 하더라도 행성 8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없는 별들이 있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는 하나에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따지면 그 많은 행성들 중에서 딱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하죠. 그렇네요. 어딘가에 있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와. 그러면 이런 우주 생명체, 그러니까 외계인을 찾기 위한 별도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당연히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 우주에 대한 궁금증을 풀려고 노력하는 게 그 우주과학자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계 생명체를 찾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구에는 굉장히 많은 생명체들이 있죠. 그래서 생명체를 찾아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화성에 많은 탐사선들이 가 있죠. 지금도 최근에도 나사에서 보낸 게 있고 중국도 최근에 화성에 착륙을 시켰고 그런 탐사선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화성에서 생명체 혹은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구와 화성이 태양계 형성 초기에는 굉장히 비슷한 환경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생명체는 지구에 아주 짧은 시간에 생명체가 생겼기 때문에 화성에서도 아마도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태양계에서 가장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곳은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라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그 표면은 얼음으로 덮여 있는데 그 얼음 속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이 있습니다. 지구에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이 유로파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 그곳도 직접 가서 생명체를 탐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외계 생명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 사람과 같은 이런 지적인 외계 생명체를 좀 원하거든요. 근데 이제 태양계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가장 태양계를 벗어나서 이제 가장 가까운 별이 대략 4.2광년 정도, 빛의 속도로 4년 정도 가야 되는 그 정도 거리에 있는데 초속 20km로 4.2광년을 가려면 6만 년 정도 걸립니다. 갈 수가 없죠. 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인류의 기술이나 외계 기술이 무지하게 발전을 해서 빛의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가는 우주선을 만들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는데 4년이 걸립니다. 그것도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날아가다가 자, 빛의 속도로 갑시다. 그러면서 쫙 가속을 하거든요. 그렇게 우주선이 날아가다가 갑자기 빛의 속도로 가속을 하면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중력 가속도를. 외계인이라고 해서 다를까? 만일에 외계에서도 생명체가 온다면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주 여행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이제 지적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외계인이 보낸 신호를 찾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티라고 하는 건데요. 외계인들도 만일에 이제 지적 생명체가 있고 여기서 지적 생명체의 기준은 과학 기술을 사용을 하고 수학을 할 줄 아는 게 지적 생명체입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 지구인 중에도 지적 생명체가 아닌 분들이 많아요. 그런 지적 생명체들이 신호를 보낸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파와 비슷한 것들을 사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파 신호를 외계에서 만약에 보낸다면 우리가 그 신호를 한번 받아보자라고 해서 거대한 전파망 환경으로 외계 곳곳에 행성들이 있을 만한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들이 있을 만한 곳들을 겨냥을 해서 신호를 받고 있고요. 그건 나사에서도 진행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활발하게 진행을 하는 곳은 민간 단체입니다. 브레이크스루 이니셔티브라는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에서 수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전 세계에 있는 큰 전파망들의 시간을 이제 사서 외계 생명체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계 생명체 탐사의 이제 목표는 앞으로 2030년 정도까지 외계 생명체가 신호를 보낼 만한 대부분의 행성들을 다 뒤져본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만일에 어떤 지적 생명체가 살고 있다면 혹은 생명체가 살고 있다면 그 생명체가 살고 있는 대기에는 생명체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는 어떤 성분들이 있습니다. 뭐 메탄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 대기 성분들을 조사해 보면 생명체를 직접 확인은 하지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했던 그 브레이크스루 재단에서 재미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우주선을 작게 만들면 그 작게 만들어서 빠르게 가속을 시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스마트폰보다 작은 우주선을 만듭니다. 아, 진짜요? 예, 그런 것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요. 그런 작은 망원경들을 그 우주선들을 만든 다음에 우주로 보내어서 큰 도스를 만듭니다. 큰 도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레이저를 강하게 쏴서 광합으로 가속을 시킵니다. 예, 그렇게 가속을 시키면 대략 빛의 속도보다 20% 정도의 속도로 가속이 가능합니다. 5분의 1 정도의 속도로. 예, 그렇다면은 가장 가까운 별까지 빛의 속도로 4년이 가지만 그거보다 5배 늦게 가니까 20년이면 갈 수 있거든요. 네. 20년이면 기다려 볼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에 따르면 앞으로 5년 정도 후에 발사를 해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에는 어쩌면 지구와 비슷할 수 있는 행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방문을 해보면 그 환경이 지구랑 만일에 비슷하다면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마 최초의 외계 지구 밖에 혹은 태양계 밖에 다른 생명체를 찾았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뉴스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가장 저희는 주목해야 될 거, 가장 궁금한 게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은 과연 어느 단계일까? 아까 앞서서 이제 말씀도 해주셨지만 미국의 정보 없이는 우리가 관측할 수 없다. 네. 여기서 좀 감을 잡긴 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직 그 가야 하는 분야가 아직은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민간 쪽에서의 산업은 미국이나 영국 이런 민간 기업들이 앞다퉈서 굉장히 많은 위성 인터넷 통신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산업 분야를 내세워서 지금 막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산업 분야에서 많이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과학과 기술인 것 같아요. 그 확보하고 있는 핵심 기술이 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발굴이 된다고 하면 우리도 못할 것 없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들었어요.